내 이름은 최은정. 나는 내가 평범하고 좋은 남자와 결혼했다고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앉아 마치 가볍게 차 한 잔 마시며 할 법한 말투로 우리가 12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갚아가고 있는 이 신혼집을 아주버님 결혼식과 신혼집으로 쓰게 비워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잠깐 지내는 거야. 그리 오래 안 걸린다. 당시 나는 찻잔을 쥔 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집은 애초에 어머니의 잠깐이라는 계획 속에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동생의 세 번째 결혼 이면에는 온 집안을 집어삼키고도 남을 거대한 빚의 늪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내 명의가 들어간 이 집이 그녀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한 장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한 뭉치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이용해 그 카드를 다시 그녀에게 고스란히 되돌려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은정아, 준수 결혼하는데 엄마 생각엔 너희 집을 결혼식 치르고 당분간 신혼집으로 쓰게 좀 빌려줬으면 해서.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갓 쪄낸 백설기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는 미리 전화를 하지도 않았고 사람이 대답할 때까지 초인종을 누르며 기다리지도 않았다. 오후 3시, 아내 최은정이 막 세탁한 남편의 셔츠를 베란다에 널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에서 도어록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삑삑 울리더니 문이 철컥 열렸다. 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비밀번호는 왜 아직도 그대로니? 이래선 불안해서 안 돼. 다음에 엄마가 다른 걸로 바꿔주마. 최은정은 옷걸이를 든 채 베란다 문가에 서 있었다. 등 뒤로는 노원구의 초겨울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겉옷을 식탁 의자 등받이에 걸쳐두고 마치 자기 집인 양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어 시원한 물이 있는지 확인한 뒤 찬장에서 유리컵을 꺼내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어머님, 오신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최은정은 옷걸이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뒤를 돌아보며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다.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미리 말할 게 뭐 있니? 마침 너도 집에 있고 딱 좋네. 최은정은 대꾸하지 않았다. 주전자 안에 물이 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자잘한 기포가 벽을 타고 위로 뽀글뽀글 올라왔다. 그녀는 컵을 한 번 헹궈내고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린 뒤 자신은 정수기에서 찬물을 한 잔 받았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아들 오준혁의 구청 직장 생활을 물었다. 요즘 야간 근무는 없는지 묻고는 은정에게 회계법인도 연말이라 많이 바쁘지 않냐고 물었다. 그 말들은 마치 식탁 위에 야른 종이를 한 장씩 깔아두는 것과 같았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그 겹겹의 종이 아래에 꾹 눌러둔 채 말이다. 최은정이 찻잔을 건네고 나서야 어머니는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우리 준수 말이야. 이번에는 정말 정신 차리고 잘 살아보겠대. 어머니는 찻잔을 양손으로 쥐고 호호 불었다. 여자 쪽은 부천 사람인데 집안도 제법 괜찮아. 애도 참하고 예에 바른 게 그전에 만났던 기센 여자들이랑은 달라. 최은정의 손가락이 컵 가장자리에서 멈칫했다. 시동생 오준수. 나이 28.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 첫 번째 이혼 때 어머니는 전 며느리를 두고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남편 내조할 줄을 모른다고 했다. 두 번째 이혼 때는 친정에서 하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서 멀쩡한 남자를 잡았다고 했다. 하지만 최은정은 회계법인 점심시간에 우연히 익명 커뮤니티에서 시동생의 전처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본 적이 있었다. 첫 번째 아내는 남편이 도박에 빠져 한밤중에 들어와 자기 가방 속 현금을 뒤졌다고 썼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이 친정에서 큰돈을 빌려간 뒤 몇 달간 연락 두절이 되었다가 결국 이혼 서류만 달랑 보내왔다고 적었다.
그 게시글들에 오준수라는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지역과 나이, 이혼 시기까지 모든 것이 소름 돋게 일치했다. 최은정은 화면을 캡처해 두었다가 나중에 지워버렸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의 결혼 생활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한텐 아들이 딱 둘뿐이잖니. 준혁이는 직장도 안정적이고 결혼 생활도 안정적이지. 준수가 이제야 마음 잡고 새 출발할 여자를 만났는데 형이랑 형수된 도리로 마땅히 한 번은 도와야 하지 않겠니? 최은정은 한 번은 도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무의식적으로 유리컵 표면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어머님,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리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어머니가 기다리던 바로 그 질문이었다. 그녀는 눈가에 잔주름이 접히도록 활짝 웃었다. 너희 집을 걔들 결혼식 치르고 신혼집으로 좀 쓰게 빌려줬으면 해. 결혼하고 나서 일단 몇 달만 살게 하고 자리 잡으면 나가라고 할 테니까. 어머니의 말투는 무척이나 평온했고 심지어 다정하기까지 했다. 너희 부부는 잠깐 고시원이나 직장 근처 원룸 월세 같은 데서 지내도 괜찮잖니? 젊은 사람들이니까 조금 비좁아도 버틸 수 있을 거야. 최은정은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지 못했다. 유리컵 안의 찬물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아래층에서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냉장고 모터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코끝으로 드나드는 자신의 숨결이 한없이 얕아지는 것이 느껴졌다. 고시원. 나보고 고시원에 가서 살라고 하신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인 이 아파트는 최은정과 남편 오준혁이 결혼 전부터 함께 대출금을 부어가며 마련한 집이었다. 그 당시 두 사람은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주말마다 함께 은행을 뛰어다니고 발품을 팔아 집을 보러 다녔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두꺼운 서류 뭉치에 함께 사인했다. 그녀는 마포구 회계법인에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적금을 깼고 남편은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바탕으로 대출을 끌어왔다.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9년이나 남아있었고 매달 고정적으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 생활비까지 모든 것이 두 사람의 공동계좌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거실 소파는 최은정이 직접 고른 것이었다. 현관 신발장은 남편이 줄자로 사이즈를 3번이나 재보고 맞춤 제작한 것이었다. 베란다 구석에 놓인 이제는 살짝 기울어진 초록색 반려식물은 두 사람이 이사오던 첫날 1층 꽃집에서 함께 산 것이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집에 앉아서 우리더러 짐을 빼고 나가라고 한다. 그것도 고시원으로 가라고 한다. 최은정은 손에 쥐고 있던 컵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컵 밑바닥이 유리 탁자에 닿으며 아주 작고 둔탁한 소리를 냈다. 어머님이 그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곳은 저와 준혁 씨가 함께 생활하는 저희 부부의 집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온기가 싹 가셨다. 그래서 빌려달라고 하는 거잖니? 엄마가 아예 빼앗아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약간 꾸짖는 듯한 기색을 내비쳤다. 은정아, 너 회계사니까 계산은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니? 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 몇 달 지낸다고 벽돌 한 장 달아 없어지니? 우리 준수,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결혼하는 거야? 최은정은 굳이 어머니에게 오준수의 결혼이 벌써 3번째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혀끝으로 입천장을 지그시 누르며 감정을 억누르다가 몇 초 뒤에야 입을 열었다. 이 사실을 준혁 씨도 알고 있나요?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온화한 표정을 되찾았다. 엄마가 너한테 먼저 얘기하는 건 널 존중해서야. 우리 준혁이 알잖니? 워낙 효자라 다 이해할 거다. 내가 우리 집만 며느리니까 먼저 고개만 끄덕여주면 그 다음 일은 다 순리대로 풀리게 되어 있어. 최은정은 그 말의 숨은 뜻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것은 의논이 아니었다. 며느리인 그녀에게 먼저 강제로 허락을 받아낸 뒤 남편을 압박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심산이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치며 여전히 높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은정아, 말 그렇게 함부로 내뱉는 거 아니다. 여자가 한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지. 넌 아직 애도 없으니까 짐 싸서 어디든 잠깐 나가는 게 뭐 그리 대수니? 만약에 준수 쪽에서 신혼집 문제 때문에 파혼이라도 당하면 내 마음은 편하겠어? 최은정은 탁자 위에 있던 물컵을 자기 앞으로 조금 당겨왔다. 마치 무형의 선을 다시 자기 쪽으로 그어버리듯 말이다. 어머님, 준수 도련님의 결혼을 왜 저와 준혁 씨의 집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갑자기 코웃음을 쳤다. 너 참 말 한 번 쌀쌀맞게 하는구나. 엄마가 오늘 당장 짐 빼라고 윽박 지르는 것도 아니니까 찬찬히 다시 생각해봐.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챙겨 들었다. 현관으로 걸어가던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녁에 준혁이 퇴근하고 오면 말 예쁘게 전해라. 중간에 낀 남자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문이 닫히고 나자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다. 최은정은 그 자리에 서서 당장 움직이지 못했다. 컵의 겉면에 맺혀있던 찬물이 미지근해질 때쯤에야 그녀는 컵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 안에는 아침에 바빠서 미처 씻지 못한 밥그릇 2개가 놓여 있었다. 수도꼭지를 틀자 차가운 물줄기가 도자기 표면에 쏟아졌고 하얀 거품이 조금씩 씻겨 내려갔다. 설거지를 마치고 손에 물기를 닦아낸 그녀는 서재 책장 맨 아래 칸에 꽂혀있던 서류철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내역서, 보험증권, 관리비 영수증, 그리고 그녀가 최근 절반쯤 정리해둔 가계부 엑셀 출력물이 철해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선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결혼하고 2달째 되던 어느 금요일 저녁, 남편 오준혁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준혁아, 엄마가 이번 달에 돈 쓸 데가 많아서 수중에 융통할 돈이 좀 부족하네. 엄마한테 돈 좀 먼저 보내줄래? 남편은 베란다로 나갔다. 유리문 너머로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조작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다. 거실로 돌아온 남편은 어머니가 급하게 쓰실 때가 있다고 해서 돈을 좀 보냈다고 말했다. 얼마나 보냈는데? 최은정이 물었다. 얼마 안 돼. 남편은 휴대전화 화면을 뒤집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엄마가 당신한테 말하기 민망하시대. 그때만 해도 최은정은 옷이 집안에 갓 시집온 새댁이었고 많은 말을 둥글게 애둘러 하려 노력했다. 그래서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비슷한 전화는 점점 더 잦아졌다. 어떨 때는 50만 원, 어떨 때는 100만 원이었다. 어머니는 친구 아들내미가 결혼한다는데 축의금을 넉넉히 해야 해서 라거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라는 핑계를 댔다.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덤마가 돈이 좀 궁해서 라는 한마디뿐일 때도 있었다. 남편은 매번 군말 없이 돈을 이체했고 단 한 번도 최은정에게 먼저 그 사실을 털어놓지 않았다. 그녀가 어쩌다 부부 공동 계좌에 잔액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어보면 그는 늘 이렇게 둘러댔다. 내가 다시 채워 넣을게. 물론 그는 몇 번인가 돈을 채워 넣은 적도 있었다. 자신의 명절 보너스, 초과 근무 수당, 그리고 새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낡은 안경을 바꾸지 않으며 아낀 돈으로 말이다. 최은정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속으로 꾹꾹 삼켰다. 그것이 비록 투명하지 않은 방식일지라도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효심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번 달 회계법인 연말 감사 시즌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계획을 새로 짜기 위해 지난 3년간의 가계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내려받았을 때 진실은 낱낱이 드러났다. 그녀는 어머니가 빌려가는 것도 아닌 명목으로 가져간 돈을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칠해보았다. 그 금액은 무려 3천만 원이 훌쩍 넘었다. 그것은 부부가 꼬박 1년을 숨만 쉬고 모아야 하는 순수 저축액과 맞먹는 큰돈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어머니가 자신의 거실 한가운데 앉아 아예 집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저녁 6시 40분 남편 오준혁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구청에서 하루 종일 시달린 탓인지 셔츠 소매 끝이 쭈글쭈글했고
한 손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삼각김밥과 우유가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오늘 저녁 먹고 들어올 시간이 없었어. 남편이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다. 당신은 밥 먹었어? 최은정은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맑은 국과 밥 한 공기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현관문을 닫고 이중 잠금 장치를 거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오늘 어머님 다녀가셨어. 그녀가 입을 열었다. 남편의 손놀림이 딱 멈췄다. 미리 연락도 없이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오셨어. 최은정은 식탁 위에 수저를 가지런히 맞추며 말을 이었다. 준수 도련님 결혼하신다고 우리 집을 결혼식 치르고 당분간 신혼집으로 쓰게 내어달라시더라. 우리 보고는 고시원이나 원룸 월세라도 얻어서 나가라고 하셨고 남편은 현관에 선 채로 한참 동안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지 못했다. 거실의 환한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아침에 출근할 때보다 한층 더 찌들어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남편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런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최은정은 재촉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남편을 응시했다. 3분이라는 시간은 무척 길었다. 냄비에 담긴 국물 위로 야른 기름띠가 하얗게 굳어질 만큼, 그리고 위층에서 누군가 의자를 끄는 드르륵 소리가 천장을 타고 선명하게 내려올 만큼 긴 시간이었다. 마침내 남편이 입을 뗐다. 엄마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보신 걸 거야? 최은정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탁 내려놓았다. 당신 생각엔 남의 신혼집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게 지나가는 말이라는 내 글자로 퉁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최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비닐봉지에서 삼각김밥을 꺼내 남편 자리 앞에 놓아주고 식은 국그릇도 그쪽으로 밀어주었다. 일단 먹어. 그녀가 말했다. 다 먹고 나서 얘기하자. 남편은 자리에 앉아 삼각김밥 포장지를 뜯었지만 한 입도 베어 물지 않았다. 눅눅해진 긴 부스러기가 그의 손가락에 들러붙었다. 그는 마치 교무실에 불려온 학생처럼 푹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준혁 씨, 최은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지난 3년 동안 당신이 어머니한테 보낸 돈이 3천만 원이 넘어. 내가 모르는 고정적인 이체 내역이 더 있는 거지? 남편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 표정 하나로 최은정은 모든 것을 확신했다. 사실 아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며 던져본 떠보기였다. 있구나. 그녀가 남편 대신 정답을 말했다. 내 말이 맞지? 남편은 뜯었던 삼각김밥을 포장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두 손을 천천히 깍지 꼈다. 엄마 혼자 지내시잖아. 도봉구 그 집은 너무 낡았고 준수는 또 저 모양이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래서 내가 매달 생활비조로 조금씩 보내드리고 있었어. 얼마나? 남편의 목을대가 크게 한 번 출렁였다. 130만 원. 최은정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옆에 있던 계산기를 끌어당겨 숫자를 몇 개 두드린 뒤 화면이 남편을 향하도록 돌려놓았다. 4년, 도합 6,240만 원. 거기에 어머니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뜯어간 자잘한 송금 내역까지 합치면 1억 원에 가까운 액수였다. 이 큰돈은 우리 부부의 가계 예산표에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어 최은정이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는 매달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고 관리비를 내고 당신 실비 보험료를 내고 명절마다 우리 친정 부모님 선물 사는 것까지 10원 한 장까지 상의해서 결정해. 그런데 어머니한테 들어가는 돈은 당신 혼자 결정하고 당신 혼자 보냈어. 대체 왜 그랬어? 남편은 계산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묵묵부답이었다. 최은정은 잠시 기다렸지만 남편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자 국그릇을 그의 앞으로 조금 더 바짝 밀어주었다. 먹어. 그녀가 말했다. 국 식으면 비려. 어서 먹어. 그날 밤 두 사람은 큰 소리로 싸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숨막히는 침묵이 요란한 부부싸움보다 사람의 진을 더 빼놓았다. 남편은 설거지를 하다가 간장 종지를 하나 깨뜨렸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깨진 사기 조각을 줍던 남편의 손가락 끝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그는 황급히 상처난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아무 일 없다고 둘러댔다. 최은정은 구급상자에서 일회용 밴드를 꺼내 주방 조리대 위에 올려두었다. 준혁 씨, 그녀는 주방 문턱에 선 채로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거 말리지 않아. 하지만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아니 외면하고 싶은 그 거대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 부부의 공동의 삶을 갉아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밴드를 붙였다. 손이 떨려 삐뚤게 붓고 말았다. 그는 다시 밴드를 뜯어내려다 접착면이 피부에 엉겨붙어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때까지 잡아당겼다. 나도 알아, 모기만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다.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온 것은 최은정이 마포에 있는 회계법인에서 막 퇴근해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였다. 비좁은 엘리베이터 안에는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연말 야근에 찌들어 파리한 얼굴을 한 직장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코트 주머니 속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고 액정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최은정은 전화를 받았다. 네,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는 저녁 1일 연속극 특유의 왁자지껄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안부 인사 따위는 생략한 채 본론부터 꺼냈다. 은정아, 엄마가 며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난번엔 너무 매정하게 군 것 같구나. 최은정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회계법인 건물 앞 칼바람을 맞으며 우뚝 섰다. 저는 그저 빌려드릴 수 없다고 제 의사를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내가 이 집안 맏며느리로서 당연히 나서서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다. 엄마한텐 아들이 딱 둘뿐이잖아. 준혁이는 번듯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 준수 이제 겨우 새로 장가간다는데 형이랑 형수가 돼서 나 몰라라 하면 남들이 우리 집안을 뭐라고 흉보겠니? 남들이 우리 부부 집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진 않잖아요. 최은정이 쏘아붙였다. 전화기 너머로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어머니는 그 말을 아예 못 들은 척하며 자기 할 말만 이어갔다. 아예 짐 싸서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것도 아니잖니? 6개월, 딱 6개월만 눈 딱 감고 비켜주면 돼. 너희 부부는 아직 젊으니까 원룸 월세든 고시원이든 지낼 만할 거고 어차피 낮에는 둘 다 회사가 있잖니. 신혼부부는 입장이 다르지. 여자 쪽 집안에서 신혼집 확인하러 올 텐데 뻔히 형이 번듯한 아파트에 사는데 동생이 후진돼서 시작하면 사돈댁에서 우리 준수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니? 최은정은 휴대전화를 쥔 손가락이 매서운 바람에 꽁꽁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만약 준수 도련님의 결혼이 남의 집을 빌려서 꾸며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사기입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다. 너 이 망할 기집애 말하는 뽐새 좀 보소. 준혁이도 내가 시어미한테 이따위로 막말하는 거 아니? 준혁 씨가 알든 모르든 제가 집을 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다. 그래, 너 참 잘났다. 근데 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준혁이는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야. 최은정은 왕복 8차선 도로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 번쩍이는 광고판이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긴 말을 섞지 않았다. 저 지금 지하철역 다 와가서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직후 그녀는 곧장 개찰구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방금 전 통화 녹음 파일과 수신 기록을 캡처하여 스마트폰에 새로 만든 폴더에 저장했다. 폴더의 이름은 아주 건조하게도 가게 제무였다. 두 번째 사건은 어머니가 남편을 도봉구 본가로 호출하며 시작되었다. 중요한 가족회의가 있으니 당장 튀어오라는 것이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최은정은 원래 고객의 꼬여버린 세무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회계법인에 출근할 예정이었다. 남편은 아침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만 뚫어져라 보더니 기어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도봉구로 좀 오라시네. 무슨 일로? 준수 문제 때문이래? 최은정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식탁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당신, 가고 싶어. 남편은 즉답을 피했다. 여전히 켜져 있는 그의 스마트폰 화면 위로 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또 하나 날아왔다.
은정이 데리고 무조건 와라. 오늘 결판을 내야겠다. 최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빈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나도 같이 갈게. 대신 조건이 있어. 오늘 당신은 내 옆자리에 앉아야 해. 어머니 편에 서지 말고. 남편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정곡을 찔린 자의 부끄러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알았어. 그가 힘겹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사는 도봉구의 낡은 빌라는 복도가 비좁았고 구석구석에서 퀴퀴한 곰팡내와 습기가 배어나왔다. 현관문 앞에는 구겨진 택배 상자 몇 개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다. 최은정은 결혼 후 이곳을 수없이 드나들었다. 매번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겉옷을 대충 벗어 던지고 주방으로 직행해 앞치마를 두르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우고 과일을 깎고 찌개를 데워야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우리 은정이가 손끝이 야무져서 일이 빨라. 집안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오니까 이렇게 집안 꼴이 훤해지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최은정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고 온 코트를 벗어 잘 깬 뒤 현관에서 가장 가까운 거실 소파 끝자리에 꼿꼿하게 앉았다. 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흘겨보며 입꼬리를 삐죽 내렸다. 시어미가 아침부터 상 차리느라 허리가 휘어지는데 시댁에 오자마자 주방엔 코빼기도 안 비치네. 남편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아들의 반응에 흠칫 놀란 기색이었다. 남편은 주방으로 들어가 반찬통을 꺼내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국냄비를 식탁으로 옮겼다. 살림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왈칵 튀었다. 하지만 그는 뜨겁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뽑아 쓰는 키친타올로 대충 닦아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안색은 더욱 어두워졌다. 식사 내내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갈비찜과 맛있는 반찬들을 골라 아들의 밥그릇 위에 수북하게 올려주면서도 최은정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최은정도 굳이 어머니의 대우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는 제 몫의 수저를 들고 묵묵히 밥을 반 공기쯤 비웠다. 식사가 끝난 후 평소 같으면 며느리에게 상을 치우라며 눈치를 주었을 어머니가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낡은 텔레비전 장식장 서랍을 열어 A4 용지 한 장을 꺼내더니 거실 탁자 한가운데로 슥 밀어놓았다. 엄마가 직접 쓴 거다. 어머니가 턱으로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거주지 일시 사용 합의서. 거기 똑똑히 적혀 있다. 딱 6개월이라고. 너희 젊은 애들 매사에 계약서니 서륜이 하는 거 좋아하잖니? 엄마도 시대에 발맞춰서 다 준비해뒀다. 최은정은 탁자 위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다. 조잡하게 프린트된 종이 위에는 검은색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거주기간 6개월. 사용인 오준수 및 배우자. 주소 최은정과 남편의 아파트 도로명 주소 그리고 그 맨 아래쪽에는 집주인 동의라는 항목과 함께 서명란이 딱 하나 만들어져 있었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도준혁. 최은정의 이름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휴지 조각 같은 서류를 몇 초간 무심하게 내려다보다가 다시 탁자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어머님, 이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무효입니다. 어머니의 미간이 좁아졌다. 무효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거주 기간도 명시했고 집주인 이름도 떡하니 적혀 있는데 그 집은 저희가 결혼 전부터 함께 돈을 모아 산 집이고 결혼 후에도 부부 공동의 소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엄연한 공동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쪼가리엔 제 서명란조차 없네요. 어머니는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다. 여자가 집문서에 이름 올려서 못하니? 가게의 기둥인 준혁이가 동의해서 도장 찍으면 그만이지. 남편은 옆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최은정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이 무거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다. 엄마, 은정이도 이 집에 권리가 있어요. 은정이가 서명 안 하면 이 일은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마치 눈앞에서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두 눈을 부릅떴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그녀는 아들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너 지금 저 여시 같은 기집애 치맛바람에 놀아나는 거냐?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배 아파 나아길은 내 동생 놈 몇 달 길바닥에 안 나앉게 자기 집 좀 빌려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론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홧김에 거실 탁자를 쾅 내리쳤다. 탁자 위에 놓인 찻잔이 덜그럭거리며 요동쳤고 뜨거운 찬물이 쏟아져 손으로 쓴 합의서의 잉크가 흉하게 번져나갔다. 내 동생이 당장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찢어졌다. 넌 내 친동생이 평생 처가댁 식구들한테 무시당하고 기죽어 사는 꼴을 꼭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넌 번듯한 공무원이고 어엿한 형이고 서울에 4명이로 된 아파트도 있잖아. 그깟 체면칠에 한 번 해주는 게 뭐가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야. 그리고 은정이 너 남의 집 구경 온 손님처럼 멀뚱멀뚱 앉아있지 마. 넌 오씨 집안 귀신이 되기로 작정하고 시집왔으면 당장 우리 오씨 집안부터 챙겨야 할 거 아니야. 최은정은 찬물에 축축하게 젖은 종이를 손끝으로 밀어 어머니 바로 앞까지 돌려주었다. 어머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려는 것은 저와 준혁 씨가 일군 우리 가정입니다. 어머니의 안색이 시퍼렇게 질렸다. 너희 가정. 나 없었으면 우리 준혁이가 세상 빛이나 봤을 줄 알아? 아주 샘 한 번 기가 막히게 치는구나. 지문서에 내 이름 올리고 돈줄도 내가 쥐락펴락하고 심지어 시동생 장가가는 것도 회방을 놔? 넌 애초에 내 아들을 우리 집안에서 쏙 빼갈 작정으로 시집 온 거지? 남편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도 덩달아 자리에서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다. 너 당장 앉아. 시어미가 며느리한테 훈계하는데 어디서 감히 아들놈이 끼어들어. 최은정은 조용히 핸드백을 집어들고 남편의 곁에 나란히 섰다. 오늘은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녀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쏜살같이 현관을 가로막고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너희 오늘 당장 저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이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 최은정은 이성을 잃은 시어머니의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고 그저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은 묵묵히 걸어가 손을 뻗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남편의 팔뚝을 덥석 부여잡고는 날카로운 손톱을 세워 셔츠 소매를 파고들었다. 준혁아, 넌 엄마한테 이러면 안 돼, 안 그래? 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돌연 애처롭게 변했다. 엄마가 엄마 호의호식하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준수는 내 핏줄 섞인 친동생이야. 걔가 바닥을 치면 내 얼굴에도 똥칠하는 거라고. 여자 쪽에서 걔 명의로 된 집 한 채 없는 데다 사방에 비투성이라는 걸 알게 되면 미쳤다고 우리 준수한테 시집을 오겠니? 최은정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비투성이. 어머니는 자신의 입방정으로 치명적인 비밀을 누설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다. 남편이 고개를 획 돌렸다. 빚으라니요. 어머니는 남편의 팔을 놓아주고는 시선을 허공으로 피했다. 사업하는 논팽이들이 다 그렇지 뭐. 돈줄이 막히면 여기저기서 융통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젊은 애들이 뭐 다 그런 고비 넘기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 최은정은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다. 그녀는 빚이라는 단어를 머릿속 파일에 저장해 두었다. 마치 가계부에 누락된 영수증 한 장을 철에 넣듯이.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토요일 늦은 오후의 전동차 내부는 그리 붐비지 않았다. 차창 유리 위로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비쳤다. 남편은 어머니의 뾰족한 손톱 자국이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손목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신, 준수 도련님한테 빚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최은정이 정적을 깼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요새 변변한 직장이 없어서 힘들다는 것만 알았어. 최은정은 터널의 시커먼 어둠이 스쳐 지나가는 창밖을 응시하며 말했다. 어머니는 확실히 알고 계셨네. 남편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최은정은 주방 가스레인지를 켜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파트 1층 분식집에서 사온 참치 김밥을 식탁 양끝에 마주 앉아 무미건조하게 씹어 삼켰다.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천마라는 글자가 명멸했다. 그는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 수신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전화가 끊겼다가 끈질기게 다시 울렸다. 세 번째 전화벨이 울리자 그는 아예 휴대전화를 무음 모드로 바꾼 뒤 액정을 바닥으로 향하게 뒤집어 놓았다. 최은정은 그 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어떤 변화는 너무나 미세해서 섣불리 입 밖으로 꺼냈다가는 금방 바스러져 버리고 만다. 그 다음 며칠 동안 최은정은 본격적으로 재무조사에 돌입했다. 회계법인에서 잔뼈가 굵은 그녀는 한 가정의 진짜 민낯은 요란한 부부싸움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통장 거래 내역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매달 며칠에 급여가 꽂히고 며칠에 돈이 빠져나가는지, 적요란에는 어떤 핑계가 적혀 있는지, 송금액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를 장기적인 시계열로 분석해보면 그 어떤 궁색한 변명보다 더 적나라한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쳐보지 않았다. 그저 가계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정당한 명분을 내세워 남편에게 결혼 이후 부부 공동계좌와 연동된 모든 은행의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추출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했다. 남편은 서재 컴퓨터 책상에 앉아 마우스 커서를 다운로드 버튼 위에 올려둔 채 몇 초 동안 숨을 죽였다. 지금 당장 안 줘도 상관없어. 최은정은 서재 문과에 기댄 채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부부 공동재산과 관련된 그 어떤 중대한 결정도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일방적인 통보나 변명만 듣고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남편의 검지손가락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딸깍 눌렀다. 거실 복합기에서 A4 용지가 한 장씩 요란한 소리를 내며 토해져 나왔다. 최은정은 식탁에 앉아 삼색 형광펜을 집어들었다. 파란색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초록색은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 노란색은 보험료와 생활비, 그리고 빨간색은 출처가 불분명한 수상한 이체 내역이었다. 출력물을 넘길수록 종이는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갔다. 매달 구청에서 월급이 입금되고 나면 며칠 지나지 않아 귀신같이 130만 원이 빠져나갔다. 수취인 적요란에는 엄마 생활비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았다. 그 외에도 비정기적인 송금이 수두룩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적요란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고 간혹 덤마라는 외마디 단어가 적혀 있기도 했다. 최은정은 빨간색으로 칠해진 금액들을 엑셀 스프레드시트에 차곡차곡 입력했다. 마침내 자동 합계 수식이 최종 금액을 토해냈을 때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더 이상 어떤 키도 누를 수 없었다. 그 돈에 어머니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가져간 돈까지 몽땅 합치면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매매가의 무려 3분의 1을 훌쩍 넘는 거액이었다. 불현듯 결혼 1주년 무렵이 떠올랐다. 당시 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아이자 부담을 줄여보자며 부부는 큰맘 먹고 계획했던 제주도 여행을 취소했었다. 남편은 말했다. 일단 빚부터 줄이고 여행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가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미 결제했던 항공권을 수수료를 물어가며 취소했고 스마트폰 사진첩에 갈무리해 두었던 바다가 보이는 예쁜 펜션 사진들을 지우지 못해 가끔 들여다보곤 했었다. 자신의 친정엄마 생신날 큰맘 먹고 백화점에 갔지만 결국 적당한 가격표가 붙은 카디건 한 벌을 사다 드렸던 날도 떠올랐다. 친정엄마는 옷을 입어보고는 너무 마음에 든다며 활짝 웃으시더니 나중에 치수를 기억해 두겠다며 몰래 상표 꼬리표를 잘라 고이 간직하셨다. 최은정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가계부를 두드리며 그래도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었다. 알고 보니 바로 그 순간에도 남편의 또 다른 통장에서는 매달 어마어마한 돈이 시어머니의 주머니로 꼬박꼬박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밤 11시 남편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욕실에서 나왔다. 최은정은 식탁에 앉아 형광펜으로 피칠갑을 한 6장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거실 탁자 위에 반듯하게 올려놓았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첫 페이지를 집어들었다.
3번째 장으로 넘어갈 즈음, 종이를 넘기는 그의 손길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 마지막 장에 다다랐을 때 그는 결국 서류를 무릎 위에 툭 떨어뜨리고는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음 달부터는 진짜 줄이겠다고 수십 번도 더 다짐했어. 그가 쥐어짜듯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울면서 전화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만. 어머니가 상처받으실까봐 무서웠어. 남편은 고개를 젓더니 이내 끄덕였다. 엄마가 동네방네 나더러 호로자식이라고 욕할까봐 두려웠어. 그리고 준수 그놈이 진짜 사고라도 칠까 봐 겁이 났고. 최은정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축 처진 남편의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 풍경을 떠올렸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시어머니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당부했었다. 은정아, 우리 준혁이가 속정이 깊고 마음이 여리니까 앞으로 내가 옆에서 우리 아들 내조 좀 잘해다오. 그때 그녀는 그 말이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인정과 덕담인 줄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은 이미 골마 터지기 직전인 오씨 집안의 무거운 폭탄을 자신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인수인계에 불과했다. 준혁 씨, 최은정은 남편 무릎 위에 놓인 서류의 맨 마지막 장을 톡톡 쳤다. 당신의 그 비겁한 침묵은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했어. 당신은 그저 어머니가 앞으로도 계속 당신을 호구로 취급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었고 도련님한테는 자신이 저지른 똥을 형이 다 치워줄 거라는 망상을 심어주었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 아내인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뼈 빠지게 일해서 남의 집안 빚잔치에 동참하게 만들었지. 남편은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다. 덜 마른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헐렁한 실내복 목덜미를 차갑게 적셨다. 내가 엄마 만나서 다 엎어버리게. 확실히 정리할게. 그가 결연하게 말했다. 최은정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결판내.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어머니 계좌로 들어가는 단돈 1원조차도 반드시 내 동의를 거쳐야 해. 당장 내일 은행 가서 부부 공동계좌 비밀번호 싹 다 바꾸고 당신 개인 통장 일을 이체 한도도 최저 금액으로 설정해둬. 남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았어. 최은정은 그런 남편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위기의 순간에 남편이 무조건 자신의 편에 서서 싸워주기를 간절히 바랐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닥치자 알았어라는 그 짧은 대답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이제 막 지옥 같은 전쟁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날 점심시간, 회계법인 탕비실에서는 동료들이 모여 까다로운 클라이언트의 세무회피장부를 안주 삼아 떠들고 있었다. 최은정은 종이컵을 든 채 창가에 서서 마포대교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꽉 막힌 차량 행렬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신용평가사의 연줄이 있는 전 직장 동료에게 조심스레 메시지를 보냈다. 시동생 오준수 명의로 등재된 공개적인 신용 리스크가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은밀한 부탁이었다. 그녀는 불법적인 뒷조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합법적인 금융 전산망을 통해 조회 가능한 신용 불량 기록과 민사소송 내역의 윤곽만이라도 짚어달라고 했다. 며칠 뒤, 전 직장 동료에게서 간결하지만 뼈 때리는 회신이 날아왔다. 조회해봤는데 현재 본인 명의로 미상환된 악성 사채가 2건 잡혀 있음. 원금만 대략 1억 2천만 원 선, 그중 한 건은 악명 높은 대부업체 쪽 채권이라 이율도 살인적이고 추심 방식도 엄청 지저분할 거임. 조만간 통장 가압류나 민사소송 들어올 확률 99%. 최은정은 여자 화장실 변기에 앉아 그 메시지를 읽었다. 문밖에서는 누군가 세면대 물을 틀어놓고 요란하게 손을 씻고 있었고 곧이어 핸드드라이어가 웅웅거리며 돌아갔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30초가량 미동도 없이 앉아있다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변기물을 시원하게 내렸다. 어머니는 여자 쪽 집안이 제법 괜찮다고 했다. 어머니는 여자 쪽 부모님이 노원구 아파트까지 직접 집을 보러 올 거라고 했다. 어머니는 여자 쪽에서 동생이 땡전 한 푼 없는 데다 빚까지 잔뜩 졌다는 걸 알면 누가 시집 오겠느냐고 했다.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이것은 철부지 막내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애가 타는 늙은 어머니의 순수한 억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신성한 결혼을 빙자한 악질적인 재무 세탁이자 사기극이었다. 어머니는 큰아들과 며느리의 번듯한 아파트를 미끼로 던져 사돈댁이 오준수에게 막대한 자산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뒤 그 끔찍한 빚더미를 고스란히 새 신부의 친정댁에 떠넘길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적어도 폭탄의 절반은 그쪽에서 떠안게 될 테니까. 최은정과 남편의 소중한 보금자리는 그 파렴치한 사기극을 위한 화려한 세트장에 불과했다. 그날 밤 최은정은 남편에게 시동생의 신용 불량 상태와 사채 규모를 모조리 까발렸다. 정보원의 이름은 끝내 밝히지 않았지만 합법적인 라인을 통해 대략적인 리스크를 확인했다고 못 박았다. 남편은 식탁 의자에 넋이 나간 듯 앉아 수저조차 들지 못했다. 준수 그 자식이 나한테는 그냥 작은 사업 하나 말아먹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힌 거라고 금방 메꿀 수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넋두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래서 당신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 남편의 입가에 자조적인 쓴웃음이 번졌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믿고 싶었겠지? 최은정은 젓가락으로 멸치볶음을 집어 자신의 밥그릇 위에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젓가락 끝이 밥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탁 하는 작고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어머니가 과연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셨을까? 그녀가 서늘하게 말했다. 다 알고 계셨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우리 집을 탐내셨던 거고. 남편은 두 손으로 두 눈을 거칠게 비볐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최은정은 남편을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먹다 남은 반찬들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쑤셔 넣고 행주로 식탁 위를 닦아낸 뒤 현관 입구에 설치된 소형 홈 CCTV의 클라우드 연동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했다. 석 달 전, 그녀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방범용으로 달자며 현관 신발장 위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를 하나 설치했다. 그때 남편은 아파트 공동 현관 보안이 얼마나 철저한데 헛돈을 쓰냐며 유난을 떤다고 핀잔을 주었다. 그녀는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제멋대로 누르고 안방까지 들이닥치기 시작한 그날부터 그녀는 우리가 남이가 따위의 위선적인 말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주 일요일 늦은 오후 요란하게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이미 어젯밤에 번호를 바꿔버렸기 때문이다. 최은정은 거실 월패드 모니터를 통해 현관문 밖에 서 있는 시어머니와 시동생 오준수의 얼굴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짙은 보라색 퀼팅 코트를 차려입고 미장원에서 가트라이를 한 듯 머리 손질까지 완벽하게 한 상태였다. 시동생은 건들건들한 점퍼 차림에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고 얼굴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다. 서재에서 나온 남편이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문 열어줄까? 그가 물었다. 최은정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밖에서 다시 한번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니 인터폰 너머로 어머니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준혁아, 당장 문 안 열어?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준수도 같이 왔으니까 얼른 열어. 최은정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 사람들을 집 안으로 들이는 순간 당신 명심해. 이제부터 이건 당신 혼자 총대 메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어머니가 군대 돌격 대장처럼 가장 먼저 쳐들어왔다. 그 뒤를 삐딱하게 따라 들어온 시동생 오준수는 구두 주걱을 쓰기는커녕 더러운 운동화 뒤축을 질질 끌며 현관 바닥에 흙먼지를 흩뿌렸다. 최은정은 그 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지만 굳이 잔소리를 얹지 않았다. 일단 소파에 앉으시죠. 남편이 말했다. 시동생 오준수는 거실 3인용 소파 정중앙에 털썩 주저앉더니 건방지게 다리를 꼬았다. 그의 뱀같은 눈길이 거실 전체를 훑고 지나갔다. 대형 TV, 베란다 확장형 구조, 대리석 식탁을 차례로 탐색하던 그의 시선이 마침내 최은정의 얼굴에 가라앉았다.
형수님, 시동생이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요즘 집구석에서 돈 계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신다면서요? 최은정은 맞은편 1인용 안락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받아쳤다. 가게 살림하는 사람으로서 돈줄 명확하게 하는 건 기본 상식 아닌가요? 시동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형수님이 회계사라 그런지 뭘 참 잘 아시네. 근데 집은 그냥 깔고 앉아있는 부동산 덩어리일 뿐이고 현찰이 진짜 돈이죠. 형이랑 형수님이 잠깐 방 좀 빼주시면 내가 나중에 자리 잡고 나서 시중은행 이자보다 더 쳐서 드릴 테니까 그쯤에서 쇼부 보시죠. 최은정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있던 남편이 화를 내며 입을 열려던 찰나 최은정이 남편의 허벅지 위에 손을 가볍게 얹어 제지했다. 그녀는 시동생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자율은 정확히 몇 %로 잡을 생각이죠? 계약서는 법무법인 공증받아서 작성할 건가요? 제일 중요한 담보물권은 뭘로 설정할 계획입니까? 시동생의 얼굴 근육이 일그러졌다. 가족끼리 너무 팍팍하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방금 본인 입으로 이자 쳐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거참 빈말로 한 소리 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시네. 시동생은 꼬았던 다리를 풀고 상체를 앞으로 쑥 내밀며 위협적으로 말했다. 형수님, 뻔히 알면서 사람 병신 취급하지 마셔. 여자 쪽 집구석에서 집 보러 온다니까 딱 몇 달만 눈치껏 비켜주면 끝날 일이잖아. 형수님이나 형이나 집에 딸린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몸뚱어리 잠깐 나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입니까? 고시원 좁아터진 방구석이든 구청 앞 싸구려 월세방이든 거기 들어간다고 당장 숨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의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번에는 목소리 톤을 한껏 높이면서도 억지 눈물을 쥐어짜내는 연기를 펼쳤다. 은정아, 어미가 이렇게 두 손 모아 싹싹 빌마. 우리 준수 이번 결혼은 그의 인생이 걸린 문제야. 내가 눈 딱 감고 어미 소원 한 번만 들어주면 엄마가 죽기 전까지 내 은혜 잊지 않고 갚으마. 최은정은 어머니의 가증스러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눈시울은 붉어졌지만 그녀의 두 손은 명품 가방끈을 시퍼렇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애원하는 자의 몸짓이 아니었다. 그것은 눈물이라는 싸구려 도장을 무기 삼아 상대방이 억지로 도장을 찍게 만들려는 폭력이었다. 어머님, 최은정이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준수 도련님이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는 사실, 여자 쪽 집안에서도 똑똑히 알고 있나요?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졌다. 시동생이 용수철처럼 소파에서 튕겨 일어났다. 이 씨발, 너 내 뒷조사했냐? 남편도 고개를 돌려 최은정을 바라보았지만 입을 꾹 다문 채 묵인했다. 어머니의 얇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너 지금 무슨 소설을 쓰는 거냐? 빚은 무슨 얼어 죽을 빚. 사내대장부가 밖에서 큰 물에서 놀다 보면 이리저리 돈 좀 땡겨 쓸 수도 있는 거지. 여자 쪽에서도 그 사실을 아냐고 여쭤봤습니다. 최은정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되물었다. 시동생의 안색이 시커멓게 죽어갔다. 형수면 다야? 내가 뭔데 남의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참견이야. 최은정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질문의 각도를 좀 바꿔보죠. 어머님과 도련님이 기어코 우리 집을 뺏으려는 속셈은 여자 쪽 집안의 이 아파트가 도련님 소유의 번듯한 신혼집인 척 사기를 쳐서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어머니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소파 팔걸이를 콱 내리쳤다. 너 이 독사 같은 년. 주둥아리 뚫렸다고 시어미 앞에서 그딴 끔찍한 막말을 짓거려? 엄마는 그저 동생놈 장가갈 때 처가되게 꿀리지 않고 기 세워주려고 이 사다를 내는 거잖아. 남의 피땀 어린 집을 빼앗아서 세우는 그 알량한 기세 말인가요? 최은정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시동생이 성큼성큼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형수님, 입 함부로 놀리지 마셔. 당신이 지금 나 이렇게 엿먹이면 나중에 무슨 험한 꼴 당할지 몰라. 최은정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쓰레기 같은 변명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곧장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화를 누르고 물이라도 한 잔 내오려는 줄 착각하고 슬그머니 목소리를 낮췄다.
은정아, 그래, 엄마도 내가 속상한 건 이해한다. 일단 다시 앉아서 차분하게. 철컥. 최은정이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복도에 뼈 시린 찬바람이 훅 밀려 들어와 거실 보일러의 훈훈한 공기를 단숨에 두 동강 냈다. 그녀는 문가에 우뚝 선 채 한 손으로 문고리를 단단히 쥐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녀는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번갈아 보았다. 두 분 다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어머니는 일순간 멍청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길길이 날뛰며 일어났다. 너 지금 시어미를 집 밖으로 내쫓겠다는 거냐? 네의 최은정이 분명하게 대답했다. 당장 나가시라고요. 시동생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다. 이야, 아파트명에 좀 들어갔다고 진짜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인 줄 아네? 남편도 무거운 몸을 일으켜 최은정의 반보 뒤에 섰다. 그 순간 악에 바친 어머니가 쏜살같이 달려들어 최은정의 어깨를 거칠게 팍 밀쳐냈다. 이 호랑말코 같은 기집애가 어디서 어른한테 패악질이야. 아직 엄마 말 끝나지도 않았어. 최은정의 몸이 휘청거리며 뒤로 반걸음 밀려났고 구두 굽이 현관 매트 끝자락에 얽혔다. 소파 옆에 서 있던 시동생 역시 짐승처럼 튀어오르더니 성큼성큼 다가가 최은정의 어깨를 퍽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치고 지나갔다. 그 충격이 뼈를 부러뜨릴 만큼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기습이었다. 최은정의 등짝이 원목 신발장 모서리에 쿵 하고 세게 부딪혔고 둔탁한 통증이 견갑골 아래쪽에서부터 척추를 타고 짜릿하게 퍼져나갔다. 신발장 위에 올려둔 열쇠 쟁반이 요란하게 흔들리며 안에 있던 동전 몇 개가 바닥으로 차르르 굴러떨어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거품을 물며 악을 썼다. 준혁아, 너 전현하는 짓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봤지? 전현이 지금 시어미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고 지랄 발광을 하잖아. 바로 다음 순간 묵묵부답이던 남편 오준혁이 맹수처럼 뛰쳐나가 어머니의 팔목을 덥석 낚아챘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묵직해서 왁자지껄하던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최은정은 신발장에 기댄 채 한 손으로 욱신거리는 허리를 짚었다. 그녀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그런 서늘한 분노를 뿜어내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애원도 아니었고 구차한 변명도 아니었으며 지긋지긋한 싸움을 말리려는 피곤한 중재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무겁게 닫혀버린 거대한 철문과도 같은 단호함이었다. 어머니는 귀신에 홀린 듯 아들을 노려보았다. 너 당장 엄마 팔 안 놔? 남편은 어머니의 손목을 툭 놔주었지만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몸을 돌려 안에 최은정과 동생 오준수 사이를 거대한 장벽처럼 가로막고 서서 동생의 두 눈을 매섭게 직시했다. 한 번만 더 그 사람 건드려봐. 어깨를 잔뜩 부풀린 채 금방이라도 주먹을 날릴 듯 씩씩거리던 시동생의 얼굴에서 살기가 서서히 겉었다. 그는 눈에 핏발이 선형을 한 번, 뒤에 선형수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입꼬리를 바들바들 떨면서도 차마 한 걸음 더 내딛지 못했다. 비좁은 현관에는 약 10초간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니의 통곡 소리였다. 그녀는 벽을 짚고 주저앉아 마치 믿었던 아들에게 등에 칼을 맞기라도 한 것처럼 악다구니를 쓰며 가슴을 치며 씩씩거렸다. 아이고 내 팔자야. 준혁아. 내가 어떻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식구 감싸자고 널 낳아준 어미한테 이딴 몹쓸 짓을 해.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두 분 다 당장 나가주세요. 어머니의 악다구니가 뚝 끊겼다. 너 방금 뭐라고 했냐? 남편은 현관문 가장자리를 짚고 선체로 말했다.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 안 하시면 두 번 다시 이 문 열어드리는 일 없을 겁니다. 시동생은 땅이 꺼질 듯 험악한 욕설을 씹어뱉고는 소파에 벗어둔 점퍼를 거칠게 낚아채 현관을 빠져나갔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선 채로 얼굴은 눈물 콧물로 엉망이 된 채 중얼거렸다. 내가 널 헛키웠어.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바닥에 고정하고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결국 시동생이 다시 돌아와 어머니의 팔뚝을 질질 끌다시피 잡아당겼다. 가자, 엄마. 저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랑 길게 말 섞어봐야 우리만 손해니까. 쾅. 문이 요란하게 닫히고 나자 현관에는 바닥에 나뒹구는 동전 몇 개와 엉망으로 짓밟힌 실내화만이 남았다. 남편이 천천히 몸을 돌려 최은정을 바라보았다. 어디 부딪힌 데는 괜찮아. 최은정은 신발장을 짚고 간신히 허리를 폈다. 등 쪽이 좀 아파. 남편은 무심코 손을 뻗으려다 허공에서 멈칫했다. 병원 갈까? 일단 좀 놔둬. 최은정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우려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날카로운 통증에 동작을 멈췄다. 남편이 재빨리 바닥에 쪼그려 앉아 동전들을 주워 쟁반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최은정은 그를 다독이지 않았다. 그녀는 주방으로 걸어가 냉동실에서 얼음팩 하나를 꺼내 수건으로 둘둘만 뒤 거실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파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푹 파묻고 오랫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잿빛 노을이 지고 맞은편 동 아파트 거실에 하나둘씩 노란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건느라 옷걸이가 철제 난간에 부딪히며 쨍그랑거리는 맑은 소리가 들려왔다. 텔레비전 전원조차 켜지 않은 탓에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최은정은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떡칠이 된 무려 6장 분량의 은행 거래 내역 캡처본을 열어 두 사람 사이의 탁자 위에 덩그러니 올려놓았다. 남편이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는 모니터 속 숫자들을 아주 오랫동안 뚫어져라 응시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아스팔트처럼 까슬까슬했다. 내가 어떻게든 내 선에서 다 막아낼 수 있을 줄 알았어. 최은정은 얼음팩을 남편 쪽으로 쓱 밀어주었다. 당신은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했어. 그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돈만 계속 퍼다주면서 비겁하게 입만 다물고 있었던 것뿐이지. 남편이 무거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천천히. 알아, 그가 내뱉었다. 나도 다 알아. 최은정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현관 저편에는 두꺼운 철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이중 잠금 장치까지 단단히 걸려 있었다. 하지만 견갑골 아래의 뻐근한 통증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그녀에게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침묵은 단지 개인의 우유부단한 성격 문제가 아니었다. 침묵은 결국 타인이 내 숨통을 조이도록 뻗어오는 소나기가 되고 내 어깨를 짓이겨 신발장에 처박는 폭력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시궁창 같은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이 퀭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최은정은 만약 당신이 이번에도 똑바로 처신하지 못하면 당장 이혼 도장 찍을 줄 알아라는 삼류 드라마 같은 협박은 입에 담지 않았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를 겁박할 기력조차 없었고 자신의 삶을 시궁창 같은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내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탁자 위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홈 CCTV 연동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켰다. 현관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에는 방금 전에 그 아수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가 악독하게 그녀를 밀치는 장면, 시동생이 짐승처럼 어깨로 들이받는 장면, 그리고 남편이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서는 장면까지.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지만 화면 속 인물들의 표정과 행동은 1080p 화질로 너무나도 선명했다. 영상을 지켜보던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이거 도대체 언제 달아둔 거야? 3달 전쯤에 최은정이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때 당신이 나보고 헛돈 쓴다고 핀잔 줬었지.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최은정은 저장 버튼을 눌러 영상 원본을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안전하게 백업하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도 전송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까다로운 세무감사 자료를 처리할 때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침착했다. 다만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 끝이 액정 가장자리에서 0.5초가량 미세하게 떨렸을 뿐이다. 내일 아침 일찍 파출소로 갈 거야. 그녀가 선언했다. 가서 진술 썼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같이 갈게.
그리고 최은정의 서늘한 시선이 남편의 두 눈을 찔렀다. 오늘 이 시간부로 당신 어머니와 준수 도련님은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끝 하나 들여놓을 수 없어. 현관 비밀번호 오늘 밤 당장 새로 바꿔.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가 도어록 안쪽 커버를 열었다. 삑삑 삑삑. 고요한 거실에 번호판을 누르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2번 연속 입력하자 띠리릭 하는 경쾌한 확인음과 함께 세팅이 완료되었다. 최은정은 그 견고한 철문을 말없이 응시했다. 난생 처음으로 비밀번호라는 것이 낯선 도둑놈을 막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가면을 쓴 자들에게 이곳은 당신들이 맘대로 집 밟고 들어올 수 있는 만만한 놀이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최은정은 회사에 반차를 냈다. 남편 역시 구청에 오전 연차를 신청했다. 두 사람은 동네 관할 지구대로 향했다. 지구대 안은 후끈한 난방 열기로 가득했고 가장자리 대기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초조하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분증을 분실해 사색이 된 노인이 가방을 뒤집어 엎고 있었고 젊은 남자 하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고소장을 끄적이고 있었다. 최은정은 플라스틱 의자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다. 등받이에 닿은 견갑골 부위가 찌릿하게 아파왔지만 그녀는 미간 한 번 찌푸리지 않고 핸드백을 무릎 위에 꼭 끌어안았다. 당직 경찰관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듣고 USB에 담아간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폭행을 당한 당시의 상황을 육하원 측에 맞게 상세히 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몇 번이나 그녀 대신 입을 열려 했지만 최은정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제압했다. 피해 당사자 본인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경찰관도 단호하게 제지했다. 최은정은 시간, 장소, 가해자들의 정확한 행동 패턴과 물리적 접촉 부위까지 조목조목 진술했다. 감정에 호소하거나 눈물을 쥐어짜는 일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자신을 달달 볶았는지에 대한 구차한 하소연도 늘어놓지 않았다. 오직 전날 일어난 팩트만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경찰관이 물었다. 병원 진료는 받으셨습니까? 최은정이 대답했다. 신발장 모서리에 등 부위를 강하게 부딪혀 현재 상당한 통증이 있습니다. 진술조서 작성 후 곧바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상해 진단서를 끊을 예정입니다. 남편이 화들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진술조서 작성이 끝나고 사건 접수증을 발급받자 경찰관은 서류를 건네며 덧붙였다. 추후에 가정폭력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시려면 거주지 주소와 직장 소재지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자문을 구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최은정은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두 손으로 서류를 건네받았다. 레이저 프린터를 갓 빠져나온 종이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있었다. 지구대 문을 열고 나와 하단 계단을 내려오려는데 뒤따라오던 남편이 불쑥 입을 열었다. 미안해. 최은정의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에 멈춰섰다. 남편은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뚫어져라 내려다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그 사람들을 막아섰더라면 당신이 다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제 1분 1초를 더 빨리 막고 못 막고의 문제가 아니야. 최은정이 잘라 말했다. 당신은 지난 4년 내내 한없이 비겁하게 뒤로 숨어서 결정을 미뤄왔어. 남편의 어깨가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최은정은 서류 봉투를 핸드백 안에 쑤셔 넣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절대 늦지 마. 그들은 곧장 근처 정형외과로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고 타박상에 의한 연부조직 손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해주며 며칠간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당부했다. 남편은 약봉지를 소중하게 쥐고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튀어나온 말은 고작 이거였다. 점심은 속 편하게 따뜻한 거라도 먹자. 최은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최은정은 회계법인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변호사는 전화상으로 사건 개요를 전해 듣더니 은행 거래 내역, 이체 영수증, 아파트 등기부 등본, 지구대 사건 접수증, 그리고 홈 CCTV 백업본을 모조리 준비해 오라고 지시했다. 시어머니가 장기간에 걸쳐 부부 공동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린 정황이 뚜렷하니 우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전제로 한 내용 증명부터 발송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전문가다운 냉철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접근 금지 가처분 건 말입니다만 명백한 폭행 영상과 진단서가 확보되어 있으니 인용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다만 그 범위와 기한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하루아침에 뚝딱 끝나는 건 아니니 두 분 모두 질긴 진흙탕 싸움을 견뎌낼 멘탈을 꽉 붙잡으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은정이 대답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현실적인 조언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진짜 현실 세계의 문제는 내가 억울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마법처럼 뿅 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초조하게 기다리고 서류 더미를 뒤적여 증거를 수집하고 수십 장의 서면에 도장을 찍고 법원에 제출하고 흠결을 보완하고 끊임없이 걸려오는 피 말리는 전화를 견뎌내는 것 위토록 구질구질하고 피곤한 과정이야말로 평범한 소시민이 불의에 맞서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 후 2주 동안 최은정과 남편은 마치 기업의 악성 부채를 청산하는 회계 감사관들처럼 거실 식탁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퇴근 후 두 사람은 식탁 양쪽 끝에 마주 앉아 수백 건의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대조했다. 남편은 엑셀 파일의 각 항목을 보며 당시 무슨 명목으로 송금했는지 기억의 퍼즐을 맞췄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다고 뜯어간 돈은 실제로는 병원 영수증 한 장 존재하지 않은 유령 지출이었고 친구 아들 축의금 명목으로 빼간 돈은 상식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이었으며 도봉구 빌라 누수 공사비로 가져간 돈은 관리사무소에 확인해본 결과 아예 시공 사실조차 없었다는 것이 탄로났다. 수십 개의 항목 중 남편조차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뭉칫돈이 수두룩했다. 엄마가 급하다고 하셔서 그는 이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나중에는 그 변명조차 스스로 구차하게 느껴졌는지 입을 꾹 닫아버렸다. 최은정은 핏대 세워 남편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마다 차가운 빨간 펜으로 증빙 불가라는 네 글자를 무자비하게 적어 넣었다. 엑셀 화면 가득 빨간 글씨가 증식할수록 남편의 얼굴은 마치 날카로운 면도날로 살을 저며내는 듯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먼저 자신의 결혼 전 개인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를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것도 같이 봐줘, 그가 말했다. 결혼 전에 내가 모아둔 돈까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결혼식 올린 이후에 들어온 내 월급에 대해서만큼은 단 1원까지 명명백백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 최은정은 그 서류를 건네받으며 남편과 눈을 맞췄다. 남편은 자신이 쓰던 볼펜을 아내 쪽으로 쓱 밀어주었다. 당신이 더 이상 혼자서 마음 졸이며 추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최은정은 굳이 무거운 의미를 부여하며 감동받은 척 연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없이 볼펜을 받아쥐고 서류 맨 윗단에 오늘의 날짜를 꾹꾹 눌렀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고 결과를 기다리던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스마트폰 폭격이 시작되었다. 최은정은 처음 며칠은 아예 수신 차단을 해버렸으나 상대방의 협박성 발언을 증거로 수집하라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딱 한 번 통화 버튼을 누르고 통화 녹음 기능을 활성화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귀청을 찢는 시어머니의 오열이 쏟아져 나왔다. 은정아. 내가 지금 기어코 애미를 말려죽일 작정이냐? 파출소에 고발을 해. 게다가 독사 같은 변호사년까지 선임을 해. 엄마가 기껏해야 내 어깨 한 번 살짝 밀친 거 가지고 이 일을 이리 키워서 온 동네방네 쓰레기 시어미로 소문낼 작정이야? 최은정은 회계법인 건물 비상계단에 서서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콘크리트 계단실의 서늘한 공기 탓에 뜨거웠던 믹스커피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어머님, 지난번 집에서 어머님과 준수 도련님이 저를 폭행하신 사실은 현관 CCTV에 1초의 오차도 없이 아주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오열은 한층 더 격렬해졌다.
내가 우리 준혁이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내 청춘 다 바쳐서 뼈골이 빠지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제 와서 그깟 돈 몇 푼, 그깟 아파트 한 채 혼자 꿀꺽 삼키려고 우리 모자지간의 천륜을 끊어놔. 내가 사람이면 이럴 순 없어. 내 몸뚱이에 피가 돌고 심장이 뛰긴 하냐? 저는 그 누구의 천륜도 끊으려 한 적 없습니다. 최은정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대꾸했다. 저는 단지 어머님께서 제 합법적인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지 않으실 것, 제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지 않으실 것, 그리고 저희 부부의 공동재산인 집을 내놓으라는 헛소리를 멈춰달라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주먹으로 탁자를 쾅쾅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다. 너희 부부의 집, 내년이 단단히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 집은 우리 옷이 집안의 뼈대야. 최은정은 식어 빠진 종이컵을 창틀 위에 올려놓으며 단 1데시벨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그 아파트는 저와 준혁 씨가 결혼 전부터 각자의 피땀 흘린 노동으로 자금을 모으고 현재도 은행에 부부 공동으로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엄연한 우리 부부의 사유재산입니다. 어머님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옷이 집안의 마을 회관이 아니라고요. 어머니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헐떡거리더니 갑자기 비굴한 목소리로 태세를 전환했다. 은정아, 엄마도 벼랑 끝에 몰려서 이빨 꽉 깨물고 버티는 중이야. 우리 준수 진짜 사채업자들한테 칼침 맞게 생겼단 말이다. 너흰 둘 다 멀쩡한 직장도 있고 꼬박꼬박 월급도 나오잖아. 그 집 한 채 없어진다고 당장 굶어 죽는 것도 아니잖니. 우리 준수는 지금 아무도 손 안 내밀어주면 진짜 한강다리 가서 뛰어내려야 해. 준수 도련님이 저지른 악성 부채는 성인인 도련님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최은정이 칼로 무자르듯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이와 관련해 법적인 시비를 가려야 한다면 앞으로는 제 개인 전화가 아니라 저희 법무법인 측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십시오. 어머니가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어디서 감히 시어미한테 변호사 나부랭이를 들먹이며 협박질이야. 엄마는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할 돈도 없어. 너희가 내용증명인가 뭔가로 토해내라고 한 그 6천만 원인지 뭔지 엄마가 그 생돈을 땅 파서 구하니? 그 돈은 우리 준혁이가 지 애미 불쌍하다고 제 발로 갖다 바친 순수한 용돈이야. 최은정은 비상계단 벽면에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채 간신히 붙어있는 소방 안전 스티커를 멍하니 쳐다보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씹어 뱉었다. 어머님, 지난 4년간 빼돌리신 그 돈은 저와 준혁 씨가 법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형성된 부부 공동의 소득과 재산의 일부입니다. 한국민법 제830조에 의거하여 저는 부부 공동재산이 일방의 배우자에 의해 부당하게 유출된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반환 청구를 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어머님,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쪽이랑 떠드세요. 시어머니는 어려운 법률 용어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으나 반환이라는 두 글자에는 짐승처럼 반응했다. 그녀의 오열은 순식간에 잦아들더니 숨이 넘어갈 듯한 거친 쇳소리로 돌변했다. 준혁이 당장 바꿔. 내 아들 당장 바꾸라고. 엄마가 직접 내 아들놈이랑 결판을 낼 테니까. 준혁 씨도 이 모든 과정을 저희 변호사에게 전권 위임했습니다. 최은정이 담담하게 팩트를 꽂아 넣었다. 수화기 너머로 끔찍한 정적이 흐르더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면도날처럼 날카롭고 서늘하게 변했다. 너 피눈물 흘리며 후회하게 될 거다. 남편을 불효막심한 쓰레기로 만들어서 내년 혼자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따위 결혼 생활 얼마나 가나 두고 보자. 최은정은 창틀에 올려두었던 종이컵을 집어들고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삼켰다. 어머님, 오늘 제 용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녀가 쐐기를 박았다. 앞으로는 법무법인 통해서만 말씀하시죠. 그녀는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비상계단실에 한참 동안 혼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러 올라온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오다 그녀를 발견하고 멋쩍게 목례를 했다. 그녀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주고는 쓰레기통에 남은 커피와 종이컵을 처박은 뒤 사무실로 복귀해 쌓여있는 세무 서류를 마저 처리했다. 변호사의 내용 증명이 발송되고 3일째 되던 날, 어머니는 남편의 스마트폰이 불나도록 전화를 걸어댔다.
남편은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러자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장문의 문자 메시지들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도대체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니? 내가 진짜 그 여우 같은 년 치맛바람에 놀아나서 천륜을 끊겠다고? 우리 준수 사채업자들한테 잘못돼서 한강 다리 가면 그건 다 너희 부부가 살인한 거나 다름없어. 엄마 지금 혈압 오르는 거 안 보이니? 내 손으로 애미 초상 치르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거실 소파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남편의 스마트폰 화면이 발작하듯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끔찍한 텍스트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들어 최은정에게 내밀었다. 답장. 딱 한 통만 보내고 싶어. 그가 힘겹게 입을 뗐다. 최은정은 그의 선택을 가로막지 않았다. 뭐라고 보낼 건데?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액정을 두드렸다. 썼다 지우기를 수십 번 반복하던 그의 손가락이 마침내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가 보낸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모든 용건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2번 다시 은정이한테 협박 전화하지 마세요. 문자가 전송된 지 1초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다. 남편은 수신 거절 버튼을 꾹 눌렀다. 또 울렸다. 또 거절했다. 3번째 전화벨이 울리자 그는 아예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버렸다. 그날 밤 남편은 결혼 후 처음으로 도봉구 낡은 빌라의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해당 호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명의자와 지난 몇 년간의 관리비 납부 내역을 꼼꼼하게 캐물었다. 전화를 끊은 뒤 식탁으로 돌아온 그의 안색은 평소보다 훨씬 더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도봉구 집 명의가 엄마가 아니라 준수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 남편이 허탈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난 당연히 엄마 명의인 줄 알았어. 최은정이 서류를 검토하던 눈을 들어 올렸다. 어머니 사시는 그 도봉구 빌라 말이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나중에 상속세니 뭐니 골치 아프기 싫다고 애초에 집문서에 준수 이름을 박아놨대. 근데 관리비 고지서는 꼬박꼬박 엄마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고. 최은정의 손에 들려있던 볼펜이 멈췄다. 시어머니가 막내 아들 명의로 도봉구 소형 빌라를 차명 보유하고 있다. 이 문장이 그녀의 머릿속 엑셀 시트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통쾌해하며 박수를 치지도 않았고 인과응보라며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다. 그저 이 치명적인 팩트를 포스트잇에 무덤덤하게 적어 내려갔다.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님한테 이 사실 전달해 그녀가 지시했다.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사태는 시어머니의 얄팍한 잔머리로는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파국으로 치달았다. 시동생의 악성 채무를 쥔 대부업체 측이 기다렸다는 듯이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걸어왔다. 최은정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변호사와 남편이 가끔 전해주는 파편화된 소식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유추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시동생 오준수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의 자비 없는 보전 처분을 내렸고 그 살생부에는 시어머니가 꼼수를 부려 아들 명의로 빼돌려둔 도봉구의 낡은 빌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똘똘한 내 새끼 명의로 집을 돌려놓은 것이 신의 한 수라고 착각했겠지만 채권자들의 매서운 눈에는 그저 합법적으로 뜯어먹기 좋은 맛있는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도봉구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어머니는 남편의 전화기가 꺼져 있자 온 집안 친척들을 동원해 읍소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고모라는 사람은 내 애미가 충격으로 곡기마저 끊었다더라며 감성팔이를 했고 삼촌은 아무리 그래도 핏줄끼리 법정 싸움이 웬 말이냐, 집안 망신이다라며 훈계질을 해댔다. 심지어 먼 친척 이모라는 작자는 최은정의 회계법인 프런트 데스크까지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나 준혁이 이모 되는 사람인데 며느리 당장 전화기 앞으로 끌고 와. 최은정은 수화기를 넘겨받지 않았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가정사 전화는 일절 연결하지 마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얼마 후 그 이모라는 사람에게서 또다시 비아냥거리는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여자가 시댁에 들어와서 그렇게 드세게 굴면 결국 집구석 풍비박산 난다.
최은정은 화면을 힐끗 쳐다보고는 손가락으로 캡처 버튼을 눌러 증거 폴더에 처박아둔 뒤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송달되던 날, 서울에는 스산한 봄비가 내렸다. 변호사 사무실을 거쳐 등기로 배달된 결정문에는 최은정과 남편의 자택, 최은정의 직장 반경 100m 이내의 가해자들이 접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기한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두 사람의 숨통을 틔워주기에는 충분하고도 명확한 법의 철퇴였다. 남편은 서재에서 법원 결정문을 정독하더니 자택이라는 두 글자 위에서 한참 동안 손가락을 떼지 못했다. 나는 예전엔 막연하게만 생각했어. 아무리 중내산에 지지고 볶아도 가족끼리 어떻게 법정까지 가느냐고. 그가 씁쓸하게 내뱉었다. 최은정은 현관에서 비에 젖은 우산을 털어 펴놓고 있었다. 우산살 끝에서 떨어진 빗방울이 새 현관 매트 위에 짙은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건 지극히 상식적인 정상 가족의 이야기지. 그녀가 허리를 펴며 말했다. 정상적인 가족은 며느리 어깨를 박살낼 기세로 신발장에 처박지 않아. 남편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터덜터덜 주방으로 걸어가 가스레인지를 켜고 된장찌개를 데우기 시작했다. 냄비 뚜껑이 보글거리는 수증기에 밀려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냈고 가스불을 응시하는 남편의 뒷모습은 예전보다 한결 단단해 보였지만 동시에 끝없이 외로워 보였다. 시동생 오준수가 세 번째 파혼을 당했다는 소식은 며칠 뒤 퇴근한 남편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게 집에 도착했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트를 벗지도 않고 우두커니 서서 툭 내뱉었다. 준수 파혼당했대. 식탁에 앉아 마트 영수증을 가계부에 정리하고 있던 최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여자 쪽 집안에서 다 알아차렸나 보네. 남편이 코트를 옷걸이에 걸며 대답했다. 처가댁에서 어떻게 뒤를 캤는지, 신용 불량 상태인 것도 싹 다 털렸고, 이 집이 자기 명의가 아니라는 것도 들통났나 봐. 여자 쪽 부모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파혼 선언하고, 그동안 들어간 데이트 비용이랑 예물값까지 토해내라고 난리를 쳤다더라. 최은정은 영수증을 클리어 파일에 반듯하게 끼워 넣었다. 어머니 반응은 어떠시대? 남편은 자조적인 웃음을 흘렸다. 나랑 당신이 기어코 불쌍한 자기 새끼 인생의 앞길을 시궁창으로 쳐넣었다고 피를 토하시더라. 여자 쪽 집안이 진실을 눈치챈 게 어떻게 우리가 인생 망친 게 돼? 스스로 판 무덤이지. 최은정이 냉소적으로 응수했다. 남편은 터덜터덜 걸어와 식탁 맞은편 의자를 빼고 앉았다. 그의 얼굴엔 짙은 피로감이 역력했지만 예전처럼 어머니의 가스라이팅에 휘둘려 안절부절 못하는 공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지독한 피로감 밑바닥에는 비로소 현실을 직시한 자의 서늘한 각성이 깔려 있었다. 비록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지라도 더 이상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연함이었다. 오늘 낮에 준수 그 새끼한테 전화가 왔어.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다. 자기 명의 대포폰 하나 개통해서 걸었더라고. 최은정은 파일철을 덮고 두 손을 모았다. 뭐라던가요? 나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퍼붓더라. 이 남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내가 사람 새끼면 피 섞인 동생이 이 지경이 됐는데 나 몰라라 할 수 있냐고. 형이 아니라 악마 새끼라고 하더라. 그리고 만약 형수님이 돈 냄새 맡고 쥐잡듯이 뒷조사만 안 했어도 자긴 무사히 장가갔을 거라고 끝까지 당신 핑계를 대더라고. 최은정은 남편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남편은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리고 검지손가락으로 상판을 톡톡 치다가 멈췄다. 그래서 내가 그 새끼한테 똑똑히 말해줬어. 내 놈이 빚쟁이가 된 건 은정이가 가계부를 뒤져서가 아니라 내가 도박빚을 진 탓이고, 내가 파혼당한 건 은정이가 신혼집을 안 빌려줘서가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사기 결혼을 기획했기 때문이라고. 내 말 끝나기도 전에 뚝 끊어버리더라. 남편의 입에서 사기 결혼이라는 네 글자가 그토록 명확하게 튀어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최은정은 식탁 한편에 수북이 쌓인 영수증 더미를 내려다보았다. 맨 위에 놓인 것은 그녀가 등 쪽 타박상 때문에 약국에서 구매한 근육통 파스 영수증이었다.
그녀는 그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을 빼내어 자신의 개인 서류 봉투에 따로 챙겨 넣었다. 당신 말이 100% 맞아, 그녀가 말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등대 불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 짧은 네 글자의 위로에 깊이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여자 쪽 집안의 위약금과 예물값을 물어주기 위해 평생 쌈짓돈으로 모아둔 알거지 같은 예금마저 몽땅 털어넣어야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채업자들에게 가압류가 걸린 도봉구 집에서는 당장 길바닥으로 쫓겨날 처지가 되었고 결국 이리저리 메뚜기처럼 전전하다 서울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옥탑방 월세로 짐을 들이게 되었다. 남편은 친척들을 통해 그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밤새워 뜬 눈으로 침대를 뒤척였다. 새벽 2시, 갈증을 느껴 잠에서 깬 최은정은 옆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조심스레 거실로 걸어나가자 어둠 속 소파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다. 거실 탁자 위에는 스마트폰 화면이 유령처럼 창백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화면 가득 시어머니가 구구절절 써 내려간 장문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준혁아, 엄마가 이제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준혁아, 엄마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년이야. 당장 내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딱 몇 달치 월세 보증금만이라도 내가 좀 해다오. 엄마가 맹세할게. 앞으로 너희 부부 사는 데는 얼씬도 안 할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애미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릴 순 없잖니? 남편은 아내가 거실로 나온 기척조차 느끼지 못한 듯 했다. 그는 두 손을 깍지 낀 채 양 팔꿈치를 허벅지에 대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캄캄한 거실 바닥만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거실엔 메인 조명 하나 켜져 있지 않았고 오직 스마트폰의 시퍼런 불빛만이 그의 퀭한 눈동자를 비추고 있었다. 최은정은 섣불리 남편 곁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복도의 짙은 그림자 속에 선 채로 그 처절한 번뇌의 시간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이 어느 한쪽이 백기를 든다고 해서 깔끔하게 끝날 성질의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남편은 오늘 아침에 뚝딱 태어난 기계가 아니라 수십 년간 내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엄마는 죽어버릴 거야라는 지독한 가스라이팅 속에서 길러진 착한 아들이었다. 머리로는 이 모든 요구가 미친 짓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어머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텍스트로 날아드는 순간 그의 몸뚱어리는 조건반사적으로 덜덜 떨리기 마련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은 마침내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최은정이 서 있는 위치에서는 그가 무슨 말을 적는지 보이지 않았다. 전송 버튼을 누른 그는 스마트폰을 다시 탁자 위에 엎어두고는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제야 그림자 속에 서 있는 아내를 발견한 그는 흠칫 놀라며 멈춰섰다. 나 때문에 깼어? 아니, 최은정은 천천히 걸어가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유리컵을 집어들고 정수기에서 자신도 물을 조금 받았다. 답장, 뭐라고 보냈어? 남편은 말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넘겨주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월세 보증금 및 긴급 생계비 지원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과의 기초생활수급자 상담을 받으시거나 저희 측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십시오. 앞으로 제 개인 계좌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돈이 넘어가는 일은 단 1원도 없을 겁니다. 최은정은 스마트폰을 다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서 자잡 그녀가 다정하게 그러나 굳건하게 말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녀의 뒤를 따라 침실로 들어왔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좀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했지만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지루했던 봄비가 마침내 그쳤고 베란다 배수관을 타고 이따금씩 툭툭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만이 어둠 속을 맴돌았다. 며칠 뒤 부부 공동명의 변경 및 부부 재산 약정 공증이라는 승부수를 띄운 것은 다름 아닌 남편 오준혁이었다. 평일 저녁 최은정이 막지게를 끓여 식탁에 올렸을 때였다. 남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해온 서류 뭉치를 들고 맞은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구청 지적과 동기한테 다 알아봤어. 남편이 서류를 탁탁 치며 말했다. 우리 아파트
현재 실질적인 대출금 상환 비율에 맞춰서 부부 공동명의 지분을 5대5로 재조정할 거야. 명의 변경 끝나는 대로 곧바로 법무법인 가서 부부 공동재산 약정 공증까지 세트로 받을 거고, 부부 쌍방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제3자에게도 이 아파트의 무상거주, 담보 제공, 처분 행위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할 생각이야. 최은정은 국자를 든 채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았다. 당신 진짜 후회 안 해? 남편은 헛웃음을 쳤다. 예전엔 나도 엄청 순진했지. 부부 사이에 뭐 하러 그렇게 야박하게 문서로 다 남겨두나. 그게 다 서로 못 믿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번에 뼈저리게 배웠잖아. 우리 부부가 선을 명확하게 긋지 않으면 결국 이름 모를 똥파리들이 꼬여서 우리 인생을 지들 맘대로 헤집어놓는다는 걸. 최은정은 들고 있던 국자를 찌개 냄비 안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구청이랑 등기소 오가려면 시간 꽤 잡아먹을 텐데 그녀가 말했다. 이미 구청 창구랑 법무법인 쪽에 예약 다 잡아놨어. 남편은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준비할 서류가 좀 많긴 한데 주택담보대출 은행 대환 심사만 통과하면 일사천리야. 연차 내고 은행 뺑뺑이 도는 건 내가 알아서 다 뛸 테니까 당신은 걱정 마. 최은정은 눈앞에 놓인 서류를 곧바로 들춰보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남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이 남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수중에 돈이 없네라는 한탄 한마디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송금 버튼을 누르던 바보였다. 자신의 신혼집을 내놓으라는 터무니없는 요구 앞에서도 지나가는 말이실 거야 라며 비겁하게 현실을 회피하던 몽상가였다. 그랬던 그 남자가 지금 밥상 머리 맞은편에 앉아 재산 분할과 명예 변경이라는 피 튀기는 서류를 들고 내가 다 알아서 뛸게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진작에 좀 이럴 것이지라는 얄미운 핀잔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 말은 지금껏 그가 겪어낸 지옥 같은 내적 갈등을 깎아내리는 너무나도 가벼운 말이었기 때문이다. 알았어,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실제로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은행의 까다로운 대출 승계를 거쳐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산더미 같은 서류를 떼고 등기소와 공증사무소 예약을 잡아야 했다. 남편은 불평 한마디 없이 반차를 쪼개 쓰고 외출을 달고 나가며 창구를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미비한 서류를 꼼꼼하게 보완했다. 최은정은 반드시 본인 서명이 필요한 핵심적인 순간에만 동행했다. 그녀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남편이 한사코 만류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할게. 남편은 귀가할 때마다 현재 진행 상황을 포스트잇에 가지런히 적어 냉장고 문짝에 붙여두었다. 첫 번째 줄에는 딜, 은행 담보대출 승계 완료. 두 번째 줄에는 이 구청 취등록세 및 등기 서류 완. 세 번째 줄에는 산무 금요일 오후 3시 공증사무소 방문 확정. 글씨체가 명필은 아니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명확했다. 어느 날 늦은 밤 출출해서 반찬을 꺼내려 냉장고 문을 연 최은정은 자석에 눌려있는 그 포스트잇의 끝자락이 살짝 말려 올라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손가락을 뻗어 구겨진 모서리를 꾹꾹 눌러 빳빳하게 펴주었다. 주방 싱크대 앞에서 대파를 썰고 있던 남편은 그 사소하지만 다정한 몸짓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 법무법인 공증사무소에 마지막 서명을 하러 간 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고 공기가 찼다. 대형 오피스 빌딩 고층에 자리 잡은 공증사무소 복도는 발소리조차 울릴 만큼 고요했고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번쩍거렸다. 대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최은정과 남편 옆에는 상속 서류를 뒤적이는 노부부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젊은 남자가 있었다. 이윽고 그들의 차례가 되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각 잡힌 정장을 입은 담당 변호사가 신분증을 대조한 뒤 부부 재산 약정서의 핵심 조항들을 기계적인 톤으로 낭독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소유권 5대5 지분 분할, 쌍방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하이라이트인 당사자 일방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직계존 비속을 포함한 그 어떤 제3자에게도 본 부동산을 무상 거주지로 제공하거나 담보로 제공, 매매할 수 없다. 종이 위에 찍힌 차가운 활자들은 그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과거 그들을 올감했던 그래도 피 섞인 한 식구인데라는 역겨운 감성파리를 날카로운 수수용 메스처럼 완벽하게 도려내고 있었다. 남편이 먼저 서명란에 펜을 갖다 댔다. 사각사각 펜촉이 고급 용지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 석자를 적어 넣은 그는 펜을 돌려 최은정에게 건넸다. 최은정은 펜을 건네받으며 남편의 검지 손가락 끝에 아직 아물지 않은 거친 거스러미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징징거림에 몰래 송금 버튼을 누르고 죄인처럼 스마트폰을 뒤집어 엎던 구분 등 도봉구 낡은 빌라 현관에서 어머니의 날카로운 손톱에 손목이 파이도록 잡혔으면서도 차마 뿌리치지 못하던 체념 섞인 눈빛. 그리고 난장판이 된 현관에서 짐승처럼 달려드는 친동생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한 번만 더 이 사람 건드려봐 라고 포효하던 그 서늘한 목소리.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이름표 옆 빈칸에 정성껏 서명했다. 최은정. 공증사무소 문을 나서 빌딩 밖으로 나오니 시계바늘은 어느덧 오후 3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그제야 지독한 허기가 몰려왔다. 점심도 거른 두 사람은 1층 편의점으로 들어가 갓 내린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 2잔을 샀다. 남편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그녀에게 건넸다. 샤를 너무 많이 넣었나? 엄청 쓰네. 그가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최은정도 한 모금 조심스레 넘겼다. 과연 혀뿌리가 얼얼할 정도로 썼고 뜨거운 김이 코끝을 확 찌르고 들어왔다. 창가 쪽 높은 바 의자가 비어있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터앉았다. 굳이 벅찬 감동의 멘트를 주고받지는 않았다. 유리창 너머 테헤란로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든 직장인들이 종종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고 가로수가지 끝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은 마른 잎사귀 몇 장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남편은 빳빳한 공증 서류가 담긴 클리어 파일을 두 사람 사이 빈자리에 무심하게 툭 올려놓았다. 굳이 아래쪽으로 밀어붙이며 생색내지도 않았고 행여나 잃어버릴까 자기 서류 가방에 꽁꽁 숨기지도 않았다. 그 서류는 마치 식탁 위에 놓인 소금통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부부의 공동 전리품으로서 그 자리에 존재했다. 반잔쯤 남은 커피를 만지작거리던 최은정이 불쑥 입을 열었다. 이맘때쯤이면 제주도 가는 비행기 표값 별로 안 비쌀 텐데. 남편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벌써 2년 전 어머니의 빚을 갚아주느라 허망하게 취소해버렸던 그 환상의 여행. 그 후로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그 여행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까맣게 잊어서가 아니었다. 꺼낼 때마다 우린 지금 이런 거 누릴 팔자가 아니야라는 비참함이 밀려왔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 갚느라 눈코 뜰 새 없고 시어머니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휘고 시동생 똥 치우느라 영혼이 털리는 일상. 그 잘난 시댁의 대소사라는 블랙홀 앞에서 두 사람의 소박한 행복은 늘 뒷전으로 찌그러져 있어야만 했다. 남편의 입가에 아주 옅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집에 가서 당장 달력부터 확인할게. 그가 씩씩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취소 안 해. 최은정은 굳이 진짜지? 지장 찍어 라며 유치하게 다그치지도 않았고 당신 또 어머니 핑계대면서 마음 바꾸기만 해봐라고 초를 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양손으로 따뜻한 종이컵을 꼭 감싸주며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가만히 음미했다. 좋아, 그녀가 살포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로부터 6달이 훌쩍 지나 서울은 어느덧 초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었다. 노원구 아파트 단지 화단에는 나뭇잎이 무성하게 그늘을 드리웠고 해질 무렵이면 벤치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태권도장 가방을 맨 아이들이 작은 광장을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녔다. 퇴근길에 1층 우편함에서 이번 달 관리비 고지서를 챙긴 최은정은 경쾌한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새로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자 도어록이 기분 좋은 확인음을 내며 문을 열어주었다. 너덜너덜해진 현관 매트는 산뜻한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지만 신발장 모서리에 깊게 파인 그 흉측한 상처 자국만큼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남편이 주말에 목수를 불러서라도 깔끔하게 메우자고 제안했지만 최은정은 한사코 거절했다. 굳이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 청승을 떨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 얕은 흠집이야말로
아무나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이 가정의 견고한 국경선이 얼마나 처절한 투쟁 끝에 세워졌는지를 알려주는 훈장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를 마친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있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까지 기분 좋게 울려 퍼졌다. 예전처럼 언제 무슨 꼬투리가 잡혀 폭발할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은정은 식탁에 앉아 태블릿 PC로 제주도 여행 렌터카 예약 정보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다. 제주도 2박 3일 힐링 투어. 왕복 항공권과 바다가 보이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 결제까지 모두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다. 안방 문턱에는 24인치 캐리어가 활짝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화사한 여름 휴가용 원피스 2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때 식탁 위에 엎어둔 최은정의 스마트폰이 지잉하고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 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번호였다. 은정아, 나 준혁이 이모다. 내 시어미가 지금 다 쓰러져가는 단칸방에서 알아누워 중내산에 하고 있다. 준수 놈 빚더미 때문에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아무리 죽일 둥 살릴 둥 싸웠어도 다 피 섞인 식구 아니냐.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어른들 모시고 다 같이 밥이나 한 끼 먹으면서 오해 풀자. 너희 젊은 애들이 너무 독하게 굴면 천벌받아. 최은정은 헛웃음을 치며 텍스트를 2번 꼼꼼히 정독했다. 주방에서 수도꼭지를 잠근 남편이 수건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누구한테 온 거야? 당신 이모님. 최은정이 스마트폰 화면을 남편 쪽으로 돌려주었다. 남편은 식탁에 짚고 서서 화면을 훑어내렸다. 글을 끝까지 다 읽은 그의 표정에는 예전 같은 죄책감이나 당혹감은 1mg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아내에게 다시 밀어주었다. 답장, 할 거야. 그가 물었다. 최은정은 카카오톡 입력창을 터치하고 아주 천천히 자판을 두드렸다. 저와 준혁 씨 부부의 재무 상태는 현재 아주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제3자의 부채도 대위 변제할 법적 의무나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시어머니나 시동생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민형사상 법적 분쟁이 남아있다면 저희 측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문장을 한번 훑어본 뒤 제3자의 부채라는 단어의 건조한 어감을 음미하며 전송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곁에 서 있던 남편이 그 메시지가 전송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나도 이모님한테 문자 한 통 남겨야겠다. 그가 말했다. 최은정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라고 보내게? 남편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타자를 치더니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앞으로 친척 어르신들 등 떠밀어서 제 아내 은정이한테 감정적인 압박 넣는 짓 당장 그만두십시오. 어머니와 준수가 저지른 사채 문제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파산 신청을 하든 개인 회생을 하든 알아서 할 일입니다. 저희 부부의 입장은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동일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전송을 눌렀다. 몇 초 지나지 않아 이모라는 사람에게서 스마트폰이 터질 듯한 장문의 훈계 카톡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첫 문장은 너희들 나중에 동네 사람들 손가락질을 어찌 감당하려고로 시작하고 있었다. 최은정은 아예 채팅방을 스와이프해 나가버렸다. 남편 역시 화면을 덮어버렸다. 최은정은 스마트폰 전원을 완전히 꺼버리고 식탁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올려놓았다. 아직 짐 덜 쌌잖아. 그녀가 산뜻하게 말했다. 남편은 허리에 두른 앞치마를 훌렁 벗어 주방문 뒤 고리에 척 걸어두었다. 내가 세면도구 파우치 챙길게. 당신 치약 칫솔 어디 있는지 알아? 남편은 욕실 문턱을 넘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다. 거울 수납장 왼쪽 2번째 칸, 투명 지퍼백 안에. 최은정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아주 작고 티나지 않는 미소였지만 남편의 눈에는 세상 무엇보다 선명하게 보였다. 안방 바닥에 펼쳐진 캐리어 곁에 남편이 쪼그려 앉아 욕실에서 챙겨온 세면도구 파우치와 화장대에서 집어온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쑤셔 넣었다. 최은정은 곱게 갠 남편의 리넨 셔츠를 캐리어 한쪽 그물망 안에 반듯하게 각 잡아 넣었다. 남편은 캐리어에 비어있는 절반을 턱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이쪽 칸에 내 옷 몰아서 넣으면 되지? 응. 남편이 자기 몫의 짐을 다 챙겨 넣고 보조 배터리를 찾으러 서재로 향했다. 안방문을 나서려던 그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휙 돌아서더니 스마트폰 앱을 켜 현관 홈 CCTV를 장기 외출 모드로 세팅하고 도어록 배터리 잔량까지 더블 체크했다. 최은정은 굳이 칭찬하거나 참견하지 않고 그 듬직한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했다. 스마트폰 전원이 꺼져버리자 집안의 잡음이 싹 사라졌다. 오직 캐리어 지퍼를 찌익 하고 닫는 소리, 옷가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거실 쪽 창문 잠금 장치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남편의 묵직한 발소리만이 고요한 평화를 채웠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콜택시가 아파트 1층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사위가 푸르스름했다. 최은정이 묵직한 캐리어 손잡이를 쥔 채 현관을 나섰고 뒤따라 나온 남편은 집안의 모든 전원 차단기가 내려갔는지 마지막으로 훑어보았다. 현관문을 닫기 직전 그는 어두컴컴한 거실을 향해 깊고 평온한 눈길을 한 번 던졌다. 식탁 위에는 피 말리던 은행 거래 내역서나 독촉장 따위는 한 장도 없었고 거실 유리 탁자 위를 더럽히던 변호사의 내용증명서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오직 현관 신발장 위 원목 쟁반에 차 열쇠 2개와 반으로 곱게 접힌 부부 재산 약정 공증서 복사본 한 장만이 얌전히 놓여있을 뿐이었다. 원래 서류철에 철해두어야 할 것을 어젯밤 남편이 다시 한번 읽어본다며 꺼냈다가 미처 꽂아두지 못한 것이었다. 최은정은 손을 뻗어 그 복사본을 집어들고는 원목 쟁반 밑바닥에 안 보이게 쓱 밀어넣었다. 예전처럼 쟁반 밖으로 나뒹굴어 바닥을 굴러다니던 100원짜리 동전들은 더 이상 없었다. 쟁반 안에는 오직 아파트 공동 현관 출입용 마스터키 하나만이 평화롭게 놓여 있었다. 남편이 현관문을 꽉 닫고 이중 잠금장치 버튼을 눌렀다. 띠리릭, 철컥. 문이 완벽하게 봉쇄되는 든든한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가자, 그가 말했다. 두 사람은 하나의 큼직한 캐리어를 나란히 끌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땡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남편이 먼저 캐리어를 안으로 훌쩍 밀어넣고는 한 손으로 열린 버튼을 꾹 누른 채 아내가 안전하게 탈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1층으로 내려오니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웅장한 아파트 단지 사이로 시원하고 청량한 새벽바람이 훅 불어왔다. 택시기사가 친절하게 트렁크를 열어주자 남편이 번쩍 캐리어를 들어 실었다. 최은정이 뒷좌석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반대편 문으로 탑승한 남편이 그녀의 안전벨트 클립을 찰칵 끼워주었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아파트 단지 정문을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최은정의 스마트폰은 여전히 전원이 차단된 상태였다. 남편의 스마트폰 역시 일찌감치 비행기 탑승 모드로 전환되어 검게 죽은 화면으로 두 사람 사이의 컵홀더 옆에 얌전히 누워 있었다. 누구도 호들갑스럽게 드디어 해방이다 라며 소리치지 않았다. 운전석 라디오에서는 차분한 아침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나왔다. 차창 밖으로 노원구의 성냥갑 같은 아파트 숲이 빠른 속도로 시야에서 멀어져 갔고 텅 빈 교차로의 신호등이 선명한 붉은색에서 생동감 넘치는 초록색으로 경쾌하게 바뀌었다. 최은정은 무릎 위에 올려둔 자신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진 심플한 결혼 반지가 옅은 여명 속에서 영롱하고 차분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가 조수석 시트 등받이에 기대어 뻗은 캐리어의 차가운 금속 손잡이 위로 손을 얹자 남편의 커다란 손이 스르륵 다가와 그녀의 손등을 포겠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꽉 쥐는 숨막히는 구속의 그립이 아니었다. 그저 그 손잡이라는 하나의 둥지를 향해 서로의 체온을 나란히 기대어 놓는 한없이 편안하고 든든한 접촉이었다. 택시가 인천공항을 향해 매끄럽게 내부 순환로로 진입하는 동안 뒷좌석 한가운데 놓인 전원 꺼진 스마트폰은 2번 다시 발작하듯 번쩍이지 않았다. 엔드.